자, 계속해서 검토드릴 주제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등 관련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이상한 문제 하나 나왔던 걸 제외하고는 그냥 항상 루틴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는 자, 한두 개 살짝 제가 살을 붙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하나인가 보구나. 하나인가를 더 법 좀 분석하다가 살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A부터 볼까요? 어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해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그 이미 난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 주의하실 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용도 구역이 아니다. 또 기반 시설 부담 구역도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용도구역 관리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일단 부족하고 설치 곤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제가 대가리 따서 도수하학 써놨죠. 해서 자, 이것도 거의 의미 없어.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얘기인데 2년 20%는 다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해서 도수하학 들어가면 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뭔 얘기인 거니? 부족하고 설치 곤란의 예시값이 뭐가 된다? 도수하학이라고 하는 거, 도로,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2년 20%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 그래서 자, 도수하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퀄 부족하고 설치 곤란하고 같은 말이 뭐가 된다? 도수하학. 그래서 어차피 이거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엄청 길잖아요. 끝머리에 이거 다 써놓고 나서 이 중에 하나를 뽑아놓고 나서 주로 학교가 많이 나옵니다. 길게 뽑으려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야 된다. 오른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틀린 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수학. 그래서 뒤를 봐야 돼. 이걸 앞에 쭉 읽다가 두 줄만 읽고 나서 거의 뭐 쓰러질 때쯤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미쳐버려요. 출제오류를 막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서 도수학, 상업지역으로서 도수학, 공업지역으로서 도수학 이런 식으로 예시한다고 지문기회가 더럽게 길어가지고 짜증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수학, 이 바로 부족하고 설치 곤란. 마지막 결론 기억하시되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 50% 강화 적용. 저주받은 땅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50%까지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지정되면 땅값 반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 법에 이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단 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시장군수가 죽고 싶어서 그것도 곱게 죽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지정하면 칼 맞아 죽고 싶다. 그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확실히 칼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도수학 다시 갑시다. 부족하고 설치 곤란 이퀄 뭐가 된다? 도수하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용적률 50% 강화 적용해서 절대 건폐율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 세 개밖에 없어. 너무 간단한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 중에 골 때리는 게 나왔어요. 다음 중 자, 바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답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게 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없냐면은 지정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정 안 하니까. 중간에 이 법 폐지, 이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는 이런저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살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 지정이 되니까 주민들하고 대판 싸우고 등등등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 쓰고 있지만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사실상 사물에는 조문이고 2001년도 이후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라는 과정 자체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걸 뭐 맞추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수하학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근데 얘는 단독으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기반 시설 부담구역과
뭐다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 아까 삥 뜯는 동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삥 뜯는 동네 첫 번째 이슈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라는 표현 나와 있죠.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 대상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한번 답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완환개인이라고 하나 나와 있죠. 완환개인에서 밑줄 그는 게 완화 나와 있죠. 완화 나와 있죠. 개발 행위 허가 건수 나와 있죠. 인구 증가율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다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아까 도수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고요. 완환개인 나와 있죠. 완환개인은 뭐라고요?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게 다 시험에 나온다고 쳐봐.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놓쳐버려요. 끝머리 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29회 때 답이 된 지문이 이명제야. 그때 포인트가 앞에 뭐라고요? 완화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완화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근데 시험 지문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완환개인,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 의미 새기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의미 새기봤자 머릿속에 쓸데없는 지식만 쌓이게 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증 따고 나서 다시는 잊어버려야 돼. 깔끔하게 잊어버리셔야 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완환개인 들어가면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가십시다. 끄트머리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도수하, 도로, 상하수도, 학교라고 하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갈 테고 이에 대응해서 완개인 들어가면 어떻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야 돼. 문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 문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완환개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된다. 도수하학이라고 하는 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29회 때인가 답을 뽑았다가 30회 때인가 보거나 완환개인 가지고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이런 출제가 이루어져서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자 소위 설치계획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설치계획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설치계획은 뭔 소리냐면 도로를 설치할 건가 녹지를 설치할 건가 공원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도로 공원 녹지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이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은 뭐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시장 분수 등은요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29회 때 답이 됐던 명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뭐 들어갔어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이런 내용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별로 중요치 않아. 작년에 한번 나와서 살을 붙여놨는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할까. 아까 우리가 성장관리 방안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있었고요.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서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리고 실효. 자 지금 한 5년 사이에 두 번인가 한 번 나왔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1년 내에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것도 거저주는 지문 시리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아닙니다. 1년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1년 내 어떻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돼야 된다. 수립 고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 1년 내 설치 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실효 나가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최대 5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고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돈 내지 않습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고 설치 계획 수립하면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다? 바로 설치 비용이라고 나서 원칙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설치 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된 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시료까지 보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중첩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완개인. 요거랑 바로 비교할게. 도수하학이라는 것은 뭐가 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고 여기서는 완개인 들어가면 어떻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관리 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1년 내에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고 그래서 설치 계획 수립된 후에는 일정한 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요. 앞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확률상 앞으로 삥을 뜯는 그런 동네가 되게 된다.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제 개발에 집중이 되는데 아직은 설치할 여분의 땅이 있을 때 삥 뜯어가지고 기반 시설을 확대해 가면서 도시를 개발해 보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 자, 기반 시설 부담 구역도 지정되고 설치 계획도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다? 설치 비용이라는 것을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료에 예외라고 해서 점점점은 기반 시설을 유발한 시설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 오른편입니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원래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는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유발을 하는 그런 기반시설로 시설로 해석을 해서 소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괄호 열고 점점점은 기반시설을 유발한 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취지가 뭐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쫄지 말라고요. 거기는 국가 지자체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치원 뭐 이런 것들 종류가 몇십 가지 나옵니다. 거의 100개 육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설령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지 않겠다. 뭐 답이 될 만한 주제는 아닌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 중에서 제가 아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관련해서 유일하게 새로 살을 추가한 지문이 이 지문이 됩니다. 그럼 뭐 뜨게 되면 어떻다? 기반 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그렇게 이제 가시면 좋겠고, 물론 이거는 나와도 앞으로 답은 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유치원, 사립 유치원, 점점점 기반 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옳은 걸 고르셨을 때 답은 겁나 쉽게 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답은 겁나 쉽게 뽑고 이런 지문을 가지고 흔들어주는 그런 지문으로 아마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 유발계수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지. 자, 더럽게 중요한 주제. 지금 7년 동안 3번인가 4번 답을 뽑았던 것이 기반 시설 유발계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뭐 누가 자꾸 헷갈린다고 그래서 순위까지 제가 먹여놨어요. 그래서 순서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1판 끝났습니다.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1판. 다시 갑시다. 위관 이운일. 가장 큰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뽑아내는 게 뭐가 된다? 위락시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이종근생시설, 운수시설이라고 하는 거, 일종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위관이운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순서 물어보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순서만 물어보기 때문에 위관이운일이라고 하는 거 일단 외우셨고요. 나머지 5개 숙의방단창이라고 해서 숙박의료,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창고시설 등이 나와 있죠.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이거 거의 50% 출제 가능성 갖고 내는 거고요. 답 그냥 뽑아버립니다. 그래도 수험생들 자체가 이거 손을 못 대. 일반적인 제가 수험서를 전에 볼 일이 있어서 보게 되면
미친놈들이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온갖 시설에 숫자를 다 써놨어. 니들 능력을 한번 외워보시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장. 첫 번째 암기할 수 있는 단어가 자,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종 근생시설, 운수시설, 일종 근생시설에서 위관, 이운일. 그 다음에 숙의, 방, 단, 창 이렇게 외우시게 됩니다.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외우셔야 돼.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무조건 쓰셔야 돼. 시험지에다가 기반시설, 유발개수, 운은 하게 되면 그냥 급하게 써야 돼. 위, 관, 이, 운, 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숙, 의, 방, 단, 창이라고 써두셔야 돼. 그리고 살을 붙여야 돼. 운문종자라고 하는 거.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해서 운수시설과 똑같은 것이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일종 근생시설하고 똑같은 게 뭐가 된다? 판매시설.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외워놨더니만 듣도 못한 교육연구시설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와. 얘들은 모두 누구랑 친구다? 단독주택과 친구들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생전 듣도 못한 아이가 시험 지문에 이슈가 되게 되면 얘는 9번째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9번째 그룹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외우고요. 나머지 10개 그룹을 다 외우셨습니다. 위, 환,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이종 근생시설, 운수시설, 일종 근생시설, 수기, 방단창, 숙박, 의료, 그다음에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이라고 해서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러면 이게 외워지는 거고 시험지에다 무조건 쓰셔야 돼. 보통 순서 매기쇼 이딴 식으로 문제 구성하거든요. 보면 겁나 짜증나. 심지어 30회 때는 갑자기 이상하면 무슨 공장 이렇게 튀어나와. 쌩까 공장까지 신경 써버리면 너무 양이 들어. 우리 기본서 보면 공장에 대해서 제가 쭉 숫자를 분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재에다 넣어놨지만은 실제 공부를 해 가실 때는 뭐라고요?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워버리면 모든 게 커버가 되고 특히 모르는 아이 때문에 무조건 9번째 그룹이다. 단독주택의 친구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통계적으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게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예, 나머지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유발 개수하고요. 그 다음에 200을 초과하는 면적 얼마냐? 면적하고 유발 개수를 곱해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 이슈가 되는 거 물납 인정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자료 보면 이런 식으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 인정할 수 있다. 소위 이걸 이름하여 물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납이라고 하는 거 24회 때 25회 때 연속 답이 됐던 주제가 물납이라고 하는 거. 물납을 왜 출제 포인트를 삼냐면 이게 법정 순수상 겁나 뒤에 있어요. 저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뿐이고 중간에 엄청 긴 말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 여기까지 물납까지 거의 다 못 읽거든요. 그래서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26회 때 답이 됐던 주제 마저 하나 봐야 되죠. 이렇게 기반 시설 부담부에 관해서 기반 시설 설치객 수립하고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외울 거 있죠? 대학은 어떻다?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시험 지문에 점점점 설치 대상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다 오른편 됩니다. 그저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 대학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도로, 공원, 녹지 등은 기반시설 부담부에 관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걔는 답이 아니야. 그 문제는 보는 거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옳게 내는 지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저 대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걔가 틀리든 맞든 어떻다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부에 관해서 설치객 수립하고 그래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을 하는 사람에게
설치병을 받아가지고 물납도 받아서 그 동네에다가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주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기획법 보셨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